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초가지붕 위로 별이 쏟아지던 그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던 한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한 여자가 만났고, 그 만남이 결국 한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여러분도 절대 짐작하지 못하실 겁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거리쯤 되는 첩첩산중의 작은 마을 솔제였습니다. 솔제는 이름처럼 소나무가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한 곳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소나무 숲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팔거나 송진을 채취하거나 소나무 아래에서 약초를 캐는 것이 이 마을 대부분의 생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가장 무거운 나무를 전하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최돌이었습니다. 최돌이라는 이름부터가 이미 그의 팔자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돌처럼 우직하고 돌처럼 무뚝뚝하고 돌처럼 어디 가도 굴러다니는 존재라는 뜻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것도, 변변한 땅 한 뙑이 없는 것도, 심지어 이름 앞에 최씨성을 붙여도 아무도 최서방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던 그였습니다. 최돌이는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지게를 찌고 산에 올랐고, 해가 질 무렵에야 등이 휘도록 나무를 쌓아 내려왔습니다. 그 나무를 팔아 얻는 돈으로 조를 사고 된장을 사고 때로는 막걸리 한 잔을 걸치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삶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단순했고, 고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최돌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일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한 여자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옥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청풍댁 과부, 혹은 더 심하게는 재수없는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옥분은 원래 이웃마을 청풍에서 시집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마을에서 꽤 이름이 있는 최씨 문중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 남편이 옥분과 혼인한 지 불과 2해 만에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했고, 시댁 어른들은 저 여자는 팔자가 세어서 남자를 죽인다고 수군댔습니다. 결국 옥분은 아이 하나 없이 시댁에서 쫓겨나듯 쫓겨나왔고, 친정도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솔제 마을 어귀에 무너져가는 빈집에 혼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곁을 피해 다녔습니다. 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눈길을 주지 않았고, 우물에 가면 아낙네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옥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괜히 다른 곳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그녀의 집 앞에서 뛰어놀다가도 누군가의 눈에 띄면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종류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돌이만은 달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최돌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옥분의 집 앞을 지나쳐가는 것뿐이었고, 그 집에서 저녁이 되도록 연기가 나지 않는 날이면 무심코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무를 팔고 남은 조 한 대박을 그냥 문 앞에 놓고 갔고, 또 어느 날은 산에서 캔 더덕 몇 뿌리를 툇마루에 올려두고 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기가 두고 갔다는 내색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최돌이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른 봄날, 드디어 그 두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최돌이가 산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지늘기된 비탈길에서 발이 미끄러져 지게째 굴러 떨어졌고, 그 바람에 무릎을 심하게 긁혔습니다.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털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눈앞에 손 하나가 내밀어졌습니다. 올려다보니 옥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일으켜 세웠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무릎에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쑥을 달인 물로 상처를 씻고
배를 찢어 묶어주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옥분도 말하지 않았고 최돌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최돌이가 일어서서 지게를 치려하자 옥분이 그제야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일은 그쪽 비탈에 서리가 내릴 터이니 다른 길로 가시오. 최돌이는 그 말에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군부를 피우면서 이상하게도 오늘 하루가 평소와 달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가 달랐는지는 콕 집어 말할 수 없었지만 차가운 방 안에 뭔가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게 거창한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서리가 내릴 터이니 다른 길로 가시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최돌이의 마음에 뭔가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 최돌이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옥분의 집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팔러 가는 길에 옥분의 집 울타리가 기울어진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손을 댔고 지붕에 짚이 떨어진 것을 보면 산에서 억새를 베어다 올려주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빨랐고 수군거림은 더욱 빨랐습니다. 저 멍청한 도리가 드디어 맛이 갔나 봐. 하필이면 재수없는 과부한테 붙어 다니다니. 저러다 그 여자한테 홀려서 죽게 될 거야. 그 팔자 독한 거 모르나? 마을의 어른 한 명이 최도리를 불러 따끔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복의 도리, 자네도 불쌍한 처지에 왜 더 불쌍한 처지를 찾아가나? 과부는 팔자가 독한 것이야. 자네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그 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게. 최도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옥분의 집 쪽을 향했습니다. 왜냐고요? 최돌이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는 옥분 곁에서만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나무꾼 어른이라고 불렀고 그가 말을 하면 귀를 기울였고 그가 일을 하면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해주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늦여름 최돌이는 마침내 옥분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최돌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옥분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소? 내가 별로 가진 건 없는데 당신을 굶기진 않겠소. 옥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소? 나는 팔자가 독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최돌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하는 사람이요. 팔자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지게에 달린 것이요. 옥분은 그날 밤 오래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승낙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오래 참았던 서름이 터진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나란히 마을 어른들 앞에 섰고 간단한 예를 갖추어 혼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혀를 찾고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돌이와 옥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합쳐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과연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맞는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지는지 귀를 바짝 기울여 주십시오.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치고 나서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최돌이의 밥상이었습니다. 최돌이는 그동안 늘 된장 풀어 끓인 죽 아니면 식은 조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이 부엌을 맡으면서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차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무생채에 나물 한두 가지가 올라오고 국도 제대로 끓여졌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인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밥맛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밥맛이 달라지자 최돌이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튼튼했던 최돌이가 제대로 먹기 시작하니까 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2짐을 지던 것이 2짐 반이 되고 3짐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파는 양이 늘어나니 당연히 수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옥분이 가져온 지혜였습니다. 옥분은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원래 약재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온갖 약초를 보고 자란 옥분은 산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에 대해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 지식을 쓸 일이 없었고 쫓겨난 뒤에는 그 지식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최돌이가 매일 산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보면서 옥분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돌이가 나무와 함께 던져온 잡초더미 속에서 옥분이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풀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이거 어디서 가져왔소? 최돌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충 산 북쪽 계곡 옆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이건 삽주뿌리요. 창출이라고도 하는데 한양의 약방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약재라오. 최돌이는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그냥 잡초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돌이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면서 옥분이 알려준 약재들을 함께 채취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덕, 도라지 같은 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눈이 가르쳐주는 것들은 점점 특별해졌습니다. 솔제 마을 뒤 깊은 골짜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최돌이만큼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보물들은 아무도 모르는 채로 산속에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채취해온 것들을 정성껏 손질하고 말리고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이자 최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한양장에 가져가 보시오. 나무 팔 때 같이 가져가면 안 돼요. 약재는 한양 도성안의 양령시에 가야 죗값을 받소. 최돌이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한양 양령시? 나 같은 촌놈이 거기를 어떻게 가오? 옥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편지를 써드리리다. 아버지가 거래하던 약방이 있어. 그 사람한테 이것을 가져다 주시오. 그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최돌이가 처음 한양 양령시에 나타났을 때 그는 그야말로 촌놈 중의 촌놈이었습니다. 허름한 베옷에 집신을 신고 등에 약재 보따리를 진 채로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약방 주인인 변첨지는 처음에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옥분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리고 최돌이가 가져온 약재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났소? 창출이 이만큼? 그것도 이렇게 질이 좋은 것이? 최돌이는 솔직하게 산의 지천으로 깔려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첨지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만큼씩 가져올 수 있겠소? 최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최돌이가 받아들고 온 돈은 그가 한 달 동안 나무를 팔아버는 것의 3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돈을 옥분 앞에 내놓았을 때 옥분은 돈을 세지 않았습니다. 최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갑자기 생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두 사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을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약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굳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갔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돌이에게는 발이 있었습니다. 옥분에게는 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합쳐지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제 최돌이 부부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재수없는 과부랑 살더니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뭔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것이 틀림없어. 혹은 잠깐 반짝하다가 곧 망할 거야. 팔자 독한 것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도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부는 남편이 개의치 않는 것을 보고 더욱 힘을 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그해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최도리가 깊은 산속을 누비다가 어느 날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소나무 군락 안쪽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절벽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샘이었습니다. 평범한 샘처럼 보였지만 주변에 자라는 식물들이 달랐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주변에 이끼가 푸르렀고 물이 얼지 않았으며 샘 옆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옥분에게 설명하자 옥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일 당장 그곳으로 데려가 주시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절벽 아래 그 샘을 찾아갔습니다. 옥분은 샘 주변을 한참 살피다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풀들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뽑아들고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천삼이요. 산삼의 일종인데 이만한 것은 한양에서도 쉬 볼 수 없소. 그리고 여기 이것은 목향이고 저건 황기요.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라는 뜻이요. 그 샘물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샘 주변이 온갖 귀한 약재의 보고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아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최도리와 옥분. 그 겨울부터 두 사람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도리가 채취하고 운반하는 동안 옥분은 집에서 손질하고 건조하고 보관했습니다. 봄이 되면 한양 양령시에 나가고 여름에는 종류를 바꾸고 가을에는 또 다른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변첨지는 이제 최도리가 오면 직접 나와서 맞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첨지는 어느 날 최도리에게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최서방, 어떻소? 나와 아예 약재 거래 계약을 맺는 것이. 매달 이만큼씩 공급해주면 내가 이만한 금액을 보장하겠소. 여기 문서로 남기겠소. 최도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옥분은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덧붙였습니다. 한 군데에만 팔면 안 돼요. 변첨지는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 군데에만 의지하면 우리가 약자가 돼요. 다른 약방도 하나 더 만들어 두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옥분은 글을 배운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존하면 약해진다는 것을, 선택지가 하나뿐이면 협상이 없다는 것을. 조선시대의 산골 과부가 이미 장사의 이치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약방을 소개받은 것은 변첨지 자신이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변첨지가 경쟁자를 만들어준 셈이 되었지만 변첨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도리가 가져오는 약재의 질과 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지났습니다. 최도리와 옥분의 집에는 이제 이전과 다른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지붕을 얹었고 창호지를 갈았으며 부엌에 새솥을 들였습니다. 마당에 채마밭이 생겼고 그 채마밭 한쪽에 약초를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옮겨 심은 것들이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놓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기억에 남을 만큼 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개울물이 줄어들었으며 마을 우물 몇 개가 말라버렸습니다.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니 가을에 거둘 것이 없었고 겨울이 가까워오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그늘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들은 그래도 쌓아둔 것이 있었지만 가난한 집들은 이미 초가을부터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최도리 부부가 움직였습니다. 옥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창고에 지난해부터 모아둔 쌀이 있어. 그리고 약재를 팔아본 돈도 있어. 이것을 나눕시다. 최돌이가 물었습니다. 다 나눠도 되겠소?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년 봄까지 버틸 것만 남기고 나눕시다. 우리는 봄이 오면 다시 산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저 집들은 봄까지 못 버티면 그걸로 끝이요. 그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눈을 떴을 때 최돌이 집 앞마당에 쌀 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쓴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집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당황함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재수없는 과부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여자가 멍청한 돌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남자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마을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 수 있어 라고.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자 하나둘씩 쌀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가면서 최돌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최돌이도 굳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창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가뭄의 겨울이 끝나고 마을이 최돌이 부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화기애애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과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었고 옥분을 향한 수군거림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군거림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뒤에서 저 과부는 무서운 여자야 라고 했습니다. 그 무서움이 이전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해봄이 오자 최돌이 부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변첨지가 최돌이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최서방, 당신이 가져오는 약재가 한양에서 꽤 소문이 났소. 어떤 대감댁에서 당신네 약재를 찾는다는 말이 있어. 큰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소? 최돌이는 그날도 집에 와서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옥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댁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우리 같은 처지에 위험할 수 있어. 대감들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소? 중간에 변첨지를 두어 그가 팔게 하되 우리가 더 받아야 할 몫은 따로 약정하시오.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오. 다시 한번 옥분의 지혜였습니다. 대감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챙기는 방법. 그것이 조선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 꾸준히 부딪히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것. 옥분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래는 성사되었고 최돌이 부부의 수입은 이전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솔제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티를 내거나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최돌이는 여전히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지게에 올라가는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이야기는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변화, 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돌이 부부가 나름의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하자 마을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을 유지인 김서방네였습니다. 김서방은 솔제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집안으로 소작인을 열어두고 있었고 마을 일에 항상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김서방이 어느 날 최돌이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돌이, 자네가 요즘 산에서 약재를 캐어 한양에 판다는 말을 들었네. 그런데 그 약재 중에 우리 산에서 나는 것들도 있지 않은가? 우리 산이라는 것은 말인즉 내가 소유한 임야에서 나는 것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나? 최돌이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임야 소유권은 복잡한 문제였고 산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권리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무언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최돌이는 당장 대답하지 않고 알겠소? 라고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옥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옥분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깊은 산속, 그 절벽 아래 샘이 있는 곳, 그곳이 어느 임야에 속하는지 아시오? 최도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하오. 아는 것이 힘이오. 이 이야기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순간이 왔습니다. 옥분은 마을 어른들 중 그를 아는 노인을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슬며시 산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이 있었으니 최도리가 주로 다니는 절벽 아래 깊은 골짜기는 원래 나라 땅, 즉 공유지에 가까운 쿠규림이었습니다. 김서방의 임야는 그보다 훨씬 낮은 중턱까지였습니다. 최도리가 약재를 캐는 곳은 법적으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자 옥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하지만 김서방에게 대들지 마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없소. 대신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소. 옥분이 생각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김서방에게 찾아가 약재 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소정의 감사 예물로 드리겠다고 하되 그것이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서방은 체면도 살고 실리도 얻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김서방은 최도리 부부의 태도가 공손하자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꽤 쓸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이런 종류의 지혜는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이기지 않아도 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옥분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세 번째로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최도리와 옥분이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해봄, 옥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마을 분위기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완충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팔자 독한 과부가 아이를 낳았다니 라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통해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아이를 안고 마을 이웃집들을 하나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얼굴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라는 단순한 이유였지만 그것이 지난 몇 년간 쌓인 어색함의 벽을 조금씩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최도리가 지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소나무처럼 곱고 강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고 나름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소리는 튼튼하게 자랐고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으며 그 아이를 통해 최도리 부부는 마을 안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변첨지가 최도리를 급히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최서방, 큰 기회인지 위기인지 모를 일이 생겼소. 대감댁에서 당신 이름을 직접 부르더라는 것이오. 당신이 공급하는 약재 중에 특히 어떤 것 하나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도는 것 같소? 대감댁에서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다 하오. 최도리는 멈칫했습니다. 대감을 직접 만난다는 것, 그것은 신분 낮은 사람에게 영광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잘못 보이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고 욕심 많은 권세가에게 걸리면 그동안 쌓아온 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 옥분에게 이야기하자 옥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시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아는 것 이상을 말하지 마시오. 약재가 어디서 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절대 다 말하지 마시오. 알고 있는 10가지 중에 셋만 말하시오. 대감들은 다 알려주는 사람보다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사람에게 계속 의존하게 돼요. 최도리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알고 있는 것의 셋만 말하라. 나머지 7은 가슴속에 품고 있어라. 최도리가 대감댁을 방문한 날은 이른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옥분이 특별히 골라준 약재 몇 가지를 가방에 넣어갔습니다. 대감은 이미 최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산속에서 직접 약재를 캐는 나무꾼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찾아낸다니 하며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도리는 옥분이 일러준 대로 셋만 말했습니다. 약재가 풍부한 산의 특성에 대해, 그 중에서 한두 가지의 특별한 효능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그것들을 채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나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예상대로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따로 부탁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최도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자연에서 나는 것이라 때가 있고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희소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대감은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최도리 부부는 이제 한양의 고위층과 연결된 약재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와 연결된다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강력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처럼 지역 유지가 눈을 부라려도 대감댁과 거래한다는 이름 하나가 방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난뱅이 나무꾼이 운 좋게 부자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는 전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진짜 동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솔제 마을에 다시 가뭄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마을 우물이 모두 말랐고 개울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논농사는 완전히 망했고 밭작물도 거의 건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굶는 집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도움을 청했지만 관아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세금을 면해주겠다는 말만 있었지 실질적인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최도리 부부가 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크게, 훨씬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옥분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아낙네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습니다. 가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산에는 아직 먹을 것들이 있어. 내가 그것을 알려드리리다. 옥분은 자신이 아는 산나물과 약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위험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 아낙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어떻게 손질하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처음에 아낙네들은 어색해했습니다. 과부한테 이런 것을 배운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고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자존심이 없습니다.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옥분의 가르침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도리는 마을 남자들을 이끌고 산속 물줄기를 찾았습니다. 그가 수년간 산을 다니면서 알게 된 물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길을 따라 작은 볼을 만들고 마을까지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처음에 남자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최도리가 직접 앞장서서 일하니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물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우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의 물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른 중 가장 연장자인 박 노인이 최도리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오래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그리고 자네 아내한테도.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야겠어. 우리가 자네 아내를 나쁘게 대했어. 과부가 팔자가 독하다고, 재수 없다고. 그런데 보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됐겠나. 최도리는 노인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그 잔을 받아 마시고 또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안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솔제 마을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달라짐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최돌이 집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옥분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최서방댁이라고 불렀습니다. 과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최돌이 부부가 가진 것을 시기하는 눈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공기 속에서 최돌이 부부는 다음 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최돌이 부부의 이야기가 마지막 큰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옥분이 최돌이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에서 약재를 캐어 팔았소. 하지만 앞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소. 산에서 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 우리가 직접 키울 수 있다면 어떻겠소? 최돌이가 물었습니다. 약초를 키운다는 것이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뒤편 산비탈, 거기는 햇빛이 좋고 물이 흐르는 곳이요. 거기에다가 약초를 심는 것이요. 산에서 씨를 받아 심고 뿌리를 옮겨 심고 직접 키우는 것이요. 그러면 더 이상 날씨나 계절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얼마나 앞을 내다보는 생각이었는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야생에서 채취하는 것과 재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배를 하면 공급이 안정되고 공급이 안정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더 큰 거래가 가능합니다. 옥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해부터 최돌이 부부는 산비탈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르고 물기를 만들고 씨를 심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실패도 많았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던 것들이 재배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었는지를 관찰하고 조건을 바꾸고 다시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전에는 비웃거나 수군거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옥분은 아는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몇 집이 작은 규모로 따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약초를 키우기 시작하자 오히려 최돌이 부부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옥분이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마을 사람들이 키운 약초를 자신들이 한양에 가져가 팔아주는 중개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신들이 키우는 것을 우리가 한양에 가져가 팔아드리리다. 판 금액의 일부는 우리가 수수료로 받겠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최돌이 부부가 혼자 캐고 혼자 팔던 것을 이제 마을 전체의 생산량을 모아서 파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니 한양 약방과의 협상력도 커졌고 가져가는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더 많은 고객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산에 집중하면 되었고 최돌이 부부는 판매와 유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것을 하는 분업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가난했던 솔제가 약초 마을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약재상들이 직접 찾아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최돌이 부부가 먼저 닦아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만든 것이 누구인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소리가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서당이 생겼습니다. 그 서당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돈을 낸 것이 최돌이 부부였습니다. 소리를 비롯한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돌이는 글을 몰랐습니다. 옥분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요 라고 옥분이 항상 말했으니까요. 서당이 생기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서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술잔을 들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솔재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 모두 알지 않소? 최서방과 그 아내 덕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돌이는 고개를 숙이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옥부는 처마 아래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무슨 빛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최돌이와 옥분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소리는 이미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최돌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해준 것보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훨씬 많소? 옥분이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데려가 주지 않았으면 나는 없었을 것이오. 최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나무를 치던 사람이었소. 당신이 거기에 눈을 달아주었소.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달이 소나무 위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보입니다. 세상이 쓸모없다고 한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무 가진 것 없는 나무꾼이었고 한 명은 모든 것을 빼앗긴 과부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두 사람은 합쳐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합쳐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최돌이에게는 세상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발이 있었습니다. 그 발이 보물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것이 보물인 줄 몰랐습니다. 옥분에게는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갈 수 있는 발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자 발과 눈이 합쳐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옥분에게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명함이었습니다.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지 않는 것, 알고 있는 것 전부를 말하지 않는 것,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찾는 것, 지금의 이익보다 내일의 이익을 준비하는 것. 이것들이 평범한 나무꾼 부부를 솔재 마을 전체를 바꾸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돌이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는 그냥 사람을 보았습니다. 배고파 보이는 사람, 외로워 보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조용히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옥분의 마음을 열었고 옥분의 능력을 세상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최돌이와 옥분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소리는 서당에서 공부를 잘해 나중에 더 큰 마을로 유학을 갔습니다. 최돌이 부부의 약초 재배는 마을 전체로 퍼졌고 솔재는 조선 팔도에서 약재로 이름난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른 마을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옥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약초밭을 돌보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였습니다. 최돌이는 더 이상 혼자 산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누구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산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산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산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누었고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 마을을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를. 팔자라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는 짐의 무게에 달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세상이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솔재 마을은 단순히 약재로 유명한 마을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기억되었습니다. 최돌이와 옥분의 집터는 오래도록 남았고 그 집 뒤편 약초밭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 절벽 아래 그 작은 샘은 여전히 겨울에도 얼지 않고 흘렀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옥분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없이 쫓겨났던 여자의 이름이 그렇게 산속샘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선의 산골에서 살았던 나무꾼과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먼저 버렸고 그 버려진 것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팔자가 독하다는 말은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말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독한 팔자가 아니라 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가진 독한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도리는 돌이었습니다. 돌처럼 굴러다닌다고 했지만 결국 돌이 쌓이면 길이 되고 벽이 되고 집이 됩니다. 옥부는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것이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하나를 바꾼 이야기였고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선의 밤하늘 아래 소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던 그 솔제 마을에서 최도리와 옥분이 나란히 달을 바라보던 그 마루가 오늘 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상이 여러분을 보잘것없다고 한다면 솔제의 두 사람을 떠올려 주십시오. 돌은 굴러도 길이 됩니다. 쫓겨나도 샘이 됩니다. 내일 밤에도 이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십시오.